계속해서 72페이지의 양가로 이번에 진행률 산정 등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1차 시험이나 아니면 2차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까지가 더 중요해요. 1차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행률 산정 등인데 반가로 1번의 공사수익 즉 입금은 도급금액 곱하기 작업 진행률 빼기 지금까지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입금 산입액인데 이거 기업회계랑 같거든요. 기업회계랑 같아요. 반가로 이번에 작업 진행률은 총 공사 예정비분의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인데 이것도 기업회계랑 같죠. 저는 아까 이거 다 지웠지만 여기에다가 시간분의 시간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24시간 강의하는데 8시간 강의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시간분의 시간으로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전체 3년 동안 들어가는 원가가 300억인데 올해까지 60억 공사했다. 그러면 20%인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300억 들어가야 하는데 270억 들어갔다. 그러면 90%죠? 근데 전년까지 20%였으니까 이번에는 추가 70%인 거고. 마지막 해에는 300억 들어가야 하는데 300억 다 들어갔다. 그러면 100%인데 전년까지 90%니까 올해는 10%만 더 인식하면 되는 거고. 맞죠? 제가 오늘따라 왜 중급회계 선생님이 된 것 같죠? 3김. 요새는 4김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3김. 김영, 김기, 그 다음에 한 분 요새 뜨고 있는 김재, 세 번째 김기 이분만 제가 일면식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래 어떻게 특이하게 3김들하고 일면식이 있네요. 현식이 형 보고 있나? 네. 이 얘기 많이 했죠. 현식이 형 보고 있어? 현식이 형 나 기억 못해? 네. 현식이 형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현식이 형을 기억하는데 제가 옛날에 05년도에 합격할 때 현식이 형한테서 최종 2차 연습서 있죠? 그거 특강을 우리 학교에서 들었거든요. 현식이 형! 현식이 형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근데 현식이 형은 이미 유명한 강사고 나는 별로 안 유명한 강사고 현식이 형! 현식이 형은 저를 전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김영덕쌤은 저를 잘 알죠. 어차피 같은 학원에 있었으니까. 김재호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하셨죠? 김재호쌤 상당히 인격 좋으십니다. 강의는 별로 재미없으시죠? 근데 인격은 상당히 좋으세요. 기동이 형, 김기동 형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락도 해본 적이 없네. 자, 저보다는 선배들이시죠. 자, 아무튼 제가 오늘따라 왜 4김이 된 것 같지만 계속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재무회계를 아셔야 세법을 이해하기 쉬워요. 특히 이번 챕터가 그렇습니다. 반가로 3번에 총공사 예정비라고 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 원가로 함인데요. 이거는 그냥 말문제 대비로 한 줄 기억하시면 되고 기업회계하고 똑같아요. 이 분모분의 분자는 계속적으로 연도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 추정하고 해서 현실을 잘 반영하라 그 뜻입니다. 반가로 4번 작업 진행률 계산 시 유의할 사항인데 이게 세법의 특이한 규정이고 말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원가 기준법 원칙이라고 해서 단 수익 실현이 시간, 일수, 기선공사의 면적, 물량들과 비례관계가 있으면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위에 6칸 보시면 진행률은 뭐분의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전체 원가분의 지금까지 원가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시간분의 시간이 돼요. 아까 왜 제가 강의로 설명드렸잖아요. 3일 동안 24시간 강의분의 8시간 강의 시간분의 시간이 되고요. 일수분의 일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3일 강의분의 하루 강의, 3일 강의분의 이틀 강의, 그 다음에 기성공사의 면적이 돼요. 즉 기성, 이 기자는요 이미 기자고 성자는 이루어질 성자예요. 임성종 할 때 그 성자에 이룰 성자, 기자는 이미 기자고 그래서 기성공사라고 하면 이미 이루어진 공사를 얘기하는데 건설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 기성이란 말을 많이 써요. 즉 총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4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원가야 100억 중에 40억이 투입됐는지 30억이 투입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외관상으로 10억 건물 중에 4층이 올라갔으면 진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40%죠? 되게 신기하죠? 기업회계에서는 이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원가분의 원가, 시간분의 시간, 일수분의 일수, 면적분의 면적으로 다양하게 이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진행률의 적용인데요. 이거는 기업회계랑 똑같습니다. 진행률 적용할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불포함시킵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안분하여 송금에 산입하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죠? 아, 이것도 내가 왜 또 사학임이 되었지? 또 사학임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나한테 배우는 거 아닌데. 보세요. 아파트 하나를 짓고 있는데 전체 원가가 500억이 들어갈 것 같대요. 근데 이 500억 원가 중에 실은 토지 사는 데만 무려 200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공사하는 데는 300억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값이 워낙 비싸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드디어 이 토지를 딱 사가지고 첫 번째 삽질을 했어요. 이게 삽이 맞나? 아무튼 이게 뭐야, 화살표잖아. 첫 번째 삽질을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 첫 번째 삽질을 했으면 진행률은 몇 프로입니까? 이제 고작 1%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전체 공사 300억 중에 이제 딱 삽질하면서 3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1%가 나오는 게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분모분의 분자에 토지도 한번 넣어보세요. 토지를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공사할 때 자기 토지를 딱 산 다음에 공사합니까? 아니면 한번 파보고 거기 일부 사고 또 1층 올리고 일부 사고 합니까? 말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 지을 때 토지는 당연히 다 사놓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삽질을 딱 해서 3억이 들어갔을 때 무조건 토지는 다 산 상태일 거예요. 토지 200억 분에 토지 200억이 들어가요. 맞죠? 이렇게 해버리면요 500억 분에 204억이 돼서 처음 삽질을 시작하자마자 진행률이 몇 프로가 나오죠? 40%, 50%가 나와버려요. 제 말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을 때 토지는 사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첫 단계는 토지를 매집하시는 게 첫 단계거든요. 토지 매집한 거를 분모분의 분자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행률에 왜곡이 나온다니까요. 삽질 겨우 시작했는데 300억 분에 3억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 버리면 500억 분에 203억이 들어가니까 약 40%가 나오다 보니까 삽질을 한번 시작하자마자 진행률은 기본으로 40에서 50%가 나온다는 억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행률 쓸 때 토지는 분모분의 분자에 넣지 않습니다. 어려웠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좋은 질문이네. 토지는 빼요. 여기에 빼서 300억 분에 3억 들어갔으면 1%죠? 그러면 토지도 얼마 잡는 거예요? 이거에 1%니까 2억만 더 잡는 거예요. 이거 처음 배워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중국 배계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반가로블의 기타 사항 보시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입금 또는 송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차액을 그냥 해약일 날 한 번에 입금과 송금에 집어넣으라는 여러분 이해도 가실 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하나의 무지 복잡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까봐 67페이지를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67페이지 이 표도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책이 없다고 하면 책 자랑 가는 것 같아서 좀 재수없어요? 아니, 책 자랑이 아니라 진짜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 했고요. 공부할 때 힘들었고 애완이라고 느낀 것들을 이 스마트 세법에 여기저기 집어넣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왜 공부할 때 왜 이런 건 책이 없었을까? 왜 이런 건 아무도 안 만들까라는 걸 되게 좀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책에 있으면 공부할 때 얼마나 편할까 하는 것들을 진짜 제 스마트 세법에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호소하려고 하는 걸 호소하려고. 즉 제가 다른 책에는 없고 이 책에만 있다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할 때 힘들었던 것, 즉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67페이지에 여러분 힘들어할까봐 이런 표를 집어넣었다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표에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7페이지 1점에 일반 제하 판매 손익의 양가로 1번 일반은 재고자산은 인도기준, 동그라미 2번 재고자산 이외의 부동산은 인사대수 중에 빠른 날, 양가로 2번 내려오시면 할부 판매는 동그라미 1번의 장기할부는 원칙은 인도기준, 명목가치 인도기준, B의 특례는 현재가치 인도기준, 회수기일 도래기준. 이 책이 지금 다 설명한 게 있잖아요. 2점의 용역매출, 예약매출은 양가로 1번의 장기 원칙은 진행, 특례는 예약매출은 인도기준 적용 가능, 양가로 1번 단기는 원칙은 진행기준, 특례는 중소기업이고 1년 미만이면 인도기준 적용 가능, 양가로 3번의 장단계 불문하고 인도기준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선택규정 아닌 거, 동그라미 1번 진행률, 기장불비, 동그라미 2번 배당소득공제 받는 IFRS 법인. 넘기시면
이제 3번에 수입이자 지급이자 나오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강의하는 6장은 이 표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자, 뭐가 문제냐? 잘 들어보세요. 이 표만 암기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왜 낭패를 보느냐? 절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중 손익의 귀속시기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동그라미 1 재고자산 땡땡 인도기준, 동그라미 2 부동산 땡땡 인사대소 중 빠른 날. 이렇게 유치하게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이해되세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거주자 임성종 씨는 7기 1월 1일 날 비사에게 토지를 210원을 장부가를 가정하고 매년 말 100씩 회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음. 이렇게 문제가 서술형으로 풀어나와요. 즉, 뭔 소리냐면 이 문제가 장기할부다, 이 문제가 단기할부다, 이 문제가 용역 매출이다, 예약 매출이라고 문제에서 딱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문제를 읽어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장기할부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7페이지 이 표만 달달달 암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딱 읽어보는 순간 아, 이 문제는 장기할부 문제구나. 이걸 내가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대부분 틀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할부인지 단기할부인지를 알아야 또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요. 아, 그래? 이거 장기할부니까 기업회계가 어떻게 했겠구나. 그러면 세법인단은 원칙은 뭘로 해야 하더라? 아, 원칙은 이건데 이 장기할부가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든가 안 되는 경우든가? 아, 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였지. 장기할부는 특례가 어디까지 인정됐더라? 아, 현재 가치가 인정됐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빨리빨리 착착착착 거의 스피드하게 이게 금방 거의 툭 튀면 나와야 하거든요. 툭 치면. 자, 그런 의미에서 73페이지 3점의 수입이자 봅니다. 지금부터는 뭐 배우냐면 이자를 배워요. 이자.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1번에서 재화 배웠고요. 2번에서 용역 배웠고요. 지금부터 3번에서 이자 배운다고요. 이자. 이자는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수입이자하고 지급이자입니다. 어려워요? 수입이자는 이자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도 어려워요? 안타깝게 이자 수익을 세법에서는 수입이자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고요. 안타깝게 이자 비용을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가 수입이자고 여기가 지급이자죠? 이거는 진짜 쉬워요. 요거는 거의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쉬워요. 근데 수입이자는 처음 볼 때 상당히 까다로워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잘 보세요. 수입이자. 원칙과 예외가 있죠. 원칙. 일반법인과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일반법인으로 나오게요? 금융회사로 나오게요? 당연히 일반법인으로 나오죠. 아유, 너 간만에 등장한다? 일반법인. 얘는 좀 중요성 낮아요. 얘는 중요성 낮아요. 금융회사. 일반법인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식이래요. 머리 아파. 지금 법인세도 허덕여 죽겠는데 갑자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공부하라는데요. 오마이 갓.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할까봐 아직 소득세 안 배웠으니까 여기 답을 줬죠. 대부분 현금주의입니다. 대부분 현금주의예요. 나 또 심각해지네. 아니, 왜 소득세가 이자소득이 대부분 현금주의인 거 모르겠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2015년 1월 2일 날, 1월 1일 날은 은행 문 안 여니까 1월 2일 날 문 열자마자 9시에 땡 하고 가서 내가 올해 신년으로 소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3년 동안 정기적금을 들어서 3년 후에 목돈을 타보는 게 소원이요. 엄마, 그런 말은 할 필요 없는데 은행 가서 창구 직원한테 뭐하러 그런 말까지 했어. 우리 엄마 부끄럽지만 창구 직원한테 올해 첫 손님으로 딱 1월 1일 날 가서 내가 3년 후에 만기로 이자 받는 게 소원이요 라면서 그분한테 이제 적금 하나를 가입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게 36개월 만기 적금이겠죠? 이번 달 말일부터 36번을 막 집어넣으면 3년 후인 2017년 말에 뭐 100만원씩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100만원씩 너무 큰가? 10만원씩이라고 칩시다. 10만원씩. 그러겠지. 10만원씩 집어넣어야겠지. 10만원씩 36개월이면 3,600만원 원금 나오고 이자 400이라고 쳐요. 그러면서 이자까지 400 쳐가지고 2017년 말에 한 번에 원금과 이자가 4,00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머니는 현금으로 받아야 그제서야 아이고 나 이자 탔다 애들아 오늘 빨리 들어와라 우리 맛있는 거 구워 먹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소시적부터 주산, 부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발생주의를 알아요. 그런 어머니 혹시 집에 계세요? 발생주의를 아시는 어머니 있습니까? 얼마나 까다로울까? 얼마나 피곤해. 엄마가 막 발생주의를 알아요. 그래서 얘들아, 엄마는 발생주의를 알아. 라고 해서 36개월 내내 매달 말일만 되면 자, 한 달 지났구나. 엄마는 발생주의로 이자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얘들아, 오늘 엄마가 고기 구워줄게. 그래서 매달 말일만 되면 엄마가 막 애들을 불러요. 오늘 들어와, 고기 구워줄게.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발생주의를 알아요? 조금 피곤할걸, 엄마가 발생주의를 알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현금주의로 갑니다. 소득세에서. 법인세에서도 현금주의를 일반적으로 따라갑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볼까? 현금주의 아닌 것도 있다? 현금주의 아닌 것도 있어요. 보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식이라고 해서 대부분 현금주의인데 약정주의가 있어요. 약정주의가 있어요. 자, 어려우세요? 다시 나 지금 법인세 배웁니까? 소득세 배웁니까? 부가세 배웁니까? 아니면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고 싶습니까? 우리 지금 법인세 배우죠? 법인세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자 수입 배우고 있는데 법인세 이자 수입은 무슨 주기로 가라고요? 현금주의로 가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법인세법상 이자 수익은 어디로 가라고요? 소득세로 가래요. 소득세. 근데 소득세는 대부분 현금주의인데 약정주의가 5개쯤 있어요. 그거 내가 책 페이지 안 써왔나? 안 써왔네. 페이지 2-13페이지 있거든요. 지금 가지도 마세요. 가면 머리 아프니까. 2-13페이지 가보시면 나중에 소득세에서 약정주의를 5개쯤 배우는데 그 중에 2개는 법인세하고도 연결되니까 지금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두 번째는 기명채권 이자 할인액인데 기명채권 이자 할인액이 2개 다 설명하자. 내가 지금 잠깐 소득세에서 지금은 1번만 설명하고 소득세에서 2번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설명하지 뭐 말 나온 김에. 자, 왜 2개는 약정주의냐? 동그라미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 처음 배우세요? 앞으로 소득세 종강할 때까지, 법인세 소득세 종강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대금이 뭐예요? 대금이 한마디로 대부금, 돈 빌려주는 게 대금이에요. 대여금. 돈 빌려주는 거. 자, 남한테 돈 빌려받고 이자 받는 게 여러분의 영업입니까? 영업이 아닙니까? 남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여러분의 영업이면 여러분은 대부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업자가 되는 거죠. 맞죠?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자회사에다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들의 영업이니까 영업이 아니니까.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요. 한마디로 왜 이렇게 세법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한테 대여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 바로 대여금 이자를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부릅니다.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득세에서 배우는데 지금 배울 때 마스터 해버리자.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든 쉽게 강의할 테니까. 자, 우리 학생들의 순진한 시각으로 답을 하세요. 너무 머리 쓰면 안 돼요. 에? 너무 복잡하게 머리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학생들의 순진무구한, 실무 경험 없는 순진무구한 시각으로 답하세요. 이왕이면 자산이 좋아요? 부채가 좋아요? 에? 이왕이면 자산이 좋냐고요? 부채가 좋냐고요? 당연히 자산이 좋은 거 아닌가? 자, 학생들은 자산은 무조건 좋고 부채는 무조건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산하고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은 건데 자산 중에서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자산 하나가 있어요. 죄질이 진짜 안 좋아요. 죄질이 낮은 게 아니지.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죄질이 아주 높은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이 뭔지 압니까? 대여금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멘붕이 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실무해보니까 알겠더라. 잘 들어보세요. 어떤 회사가 자산이 500억인데 대여금이 200억이래요. 실제로 내가 옛날에 감사했던 회사인데 제가 감사했던 비상장 회사, 조그마한 회사, 중소기업 자산이 500억인데 대여금이 200억이에요. 그럼 이걸 딱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 어머 회사에 정말 대여금이 많네요. 정말 훌륭한 회사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까칠하게 보셔야죠. 야, 너 대여금 200억이나 있더라? 예. 너 대여금이 왜 200억이나 있니? 글쎄 말이죠.
내가 한번 추정해볼까? 그러시죠. 너네 회사가 되게 돈이 많은 거야, 돈이. 예. 돈이 많으니까 회사에 첫 번째, 현예금으로도 좀 가지고 있지. 두 번째,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도 가지고 있지. 근데 이것도 현예금이다. 재무제표에서. 맞죠? 세 번째,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뭐 3개월 만기, 1년 만기, 정기 예적금에 투자했니? 그럼 이거는 단기금융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으로 잡히죠. 그래도 돈이 남았니? 그러니까 은행에 집어넣어봐야 이자가 2%, 3%밖에 안 나오니까 누군가한테 돈 빌려줬나 보지? 그게 대여금입니다. 어려우세요? 대여금은 뭐냐면 회사에 가지고 있는 현예금도 아니고요.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자를 좀 많이 준다는 3년 만기, 3개월 만기, 1년 만기, 3년 만기 예적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즉 금융권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지금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을 대여금이나 남한테 빌려주고 회사에 잡은 자산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이나 우리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대여금이 많으면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대단히 싫어하죠. 야, 니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은행한테 정기예금 아무리 가입해도 이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좀 더 고리대금을 위해서 남한테 빌려준 게 대여금이야? 가 아니라 현실에서 100% 대여금은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회사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대여금이 왜 현실에서 문제인지 아세요? 이런 대여금은 무수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무슨 가능성? 회수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한마디로 이 회사 진짜인데? 내가 지금 감사했던 회사인데요. 자산 500억 중에 200억은 이미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인데 대표이사는 그 회사가 지회사라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 200억을 돌려줄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대여금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후레자식. 이 진짜 안 좋은 자산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들어가서 회계세무 전문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대여금은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자산이에요. 자산 중에서 꼭 없애야 할 자산입니다. 대여금은 진짜 제 말을 믿으세요. 나중에 현실에서 여러분이 회계사, 세무사 돼서 필드에 나가가지고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대여금이 많이 쌓여있으면 인상을 딱 찌푸리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대여한 겁니까? 라고 인상을 짝 찌푸리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신입회계사일 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입회계사가 처음부터 감사 나오자마자 뭡니까? 이 대여금은 누구한테 빌려준 겁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인상 쓰지 마세요. 아마 그거는 위에 있는 인차지라든지 그 회사를 3년, 4년 감사한 선배들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괜히 막 인상 쓰면서 뭡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대여금은 상당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자, 왜 대여금은 내가 대주주나 대표이사한테 빌려주고 현금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약정주의로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대여금 원금 회수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자가 회수될 리가 있어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200억을 자기가 빌려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회사에 있는 자기 돈 찾아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돈 찾아갔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원금도 안 갚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죽어도 안 갚아요. 내가 대표이사가 빌려간 대여금 이자 갚았다는 소리는 진짜 머리 털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현실에서 매우 희박한 케이스인데요. 그 대표이사가 빌려간 우리 회사의 대여금이 원금도 이자도 절대 회수가 될 리가 없는데 그래도 세법이 끝까지 얘가 삼성전자의 이자 소득이라며 현금주의를 고수해줬다가는 세법이 그 현금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과세를 할 수 없어요. 즉 대여금 이자는 현금으로 이자가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고집했다가 국세청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세청이 머리를 썼는데 그 잔머리를 바로 약정주의로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삼성전자가 대표이사나 대주주한테 현금을 빌려줄 때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빼앗아갈 때 나중에 세법상 문제가 없으려면 삼성전자하고 그 대표이사하고 사장님하고 또는 회장님하고 뭐를 써야 하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는 걸 써야 돼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 차주, 대주, 즉 차주, 대주는 각각 빌려준 사람, 빌려간 사람을 얘기하고요. 원금, 그 다음에 상환일 이런 게 다 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법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돼요. 그리고 가장 끝에 뭐가 있냐? 이자율하고 이자 지급 일자가 써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년 말
5%씩 주고받기로 약정한다라는 게 써 있어야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돼요. 즉 100억을 빌려갔는데 5%씩 매년 말 주고받기로 약정한대요. 그러면 기말마다 원래 이자를 얼마 받아야 합니까? 5억을 받아야죠. 약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정주의로 세법이 들고 밀고 들이대야 국세청에서 그나마 매년 5%씩 뭐 5억이면 5억씩 아, 너 이자 받았지? 그럼 삼성전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글쎄요. 대표이사가 이자 주기로 했는데 안 주네요? 야, 그건 네 사정이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매년 말 5% 주고받기로 약속돼 있더라. 그래서 5%씩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국세청이 삼성전자한테 과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내가 너무 자세히 강의했다. 이거는 소득세법에서 다시 배울 텐데 그때 다시 가르치지 않으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주에 보시면 꼭 표시 보세요. 대여금이 자신의 주 업종, 그러면 영업활동이 영업대금이면 이게 금융대부업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대금업이 자신의 주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기 자회사인 삼성물산에게 대여금을 주고 향후에 수령하는 이자 소득인데 이런 대여금 이자는 실제로 현금주의로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현금주의로 계속 고집했다가는 국세청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건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뭘로 하기로 했죠? 약정주의로 하기로 했죠. 자, 기명채권 이자 할인액은 뭐냐? 간단히 할게요. 그 주식이나 채권에 자기 이름이 써 있으면 기명채권이고요. 자기 이름이 안 써 있으면 무기명채권이에요. 무기명부터 하지. 무기명채권은 삼성전자가 지들이 발행한 주식에 지금 누가 들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배당을 줘야 할지, 누구한테 이자를 줘야 할지도 몰라요. 그 주식이나 채권의 소지자가 삼성전자한테 주식을 들고 와서 제가 주인이요. 저한테 이자 주세요라고 해야 아 그래 내가 너한테 이자를 줄게로 현금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무기명채권증권은 현금주의로 이자가 나가는데요. 기명채권증권은 그 채권이나 증권 위에 소지자라든지 주주의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이름도 써 있고 언제 주식에 대해서 이자를 배당을 줘야 하는지 이자를 줘야 하는지가 모든 게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명채권증권의 유력인 거죠. 그래서 기명채권증권은 약속되어 있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명채권증권은 약정주의, 무기명채권증권은 직접 그 주식을 누가 들고 와서 내가 주인이니까 현금 주세요라고 하는 현금주의가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표로 가십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자 수입은 원칙은 일반 법인은 대부분 현금주의인데 2개 기억하세요. 그래 합격해요. 2개 기억하세요. 원래 5개인데 소득세에서 5개 배우시면 되고 법인세에서는 2개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기명채권증권입니다. 근데 금융회사는 그냥 현금주의가 되십니다. 근데 예외로 일반 법인 금융회사 모두 기업회계가 미수를 계상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즉 발생주의를 수용하지만 이거는 아실 필요 없고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외 이자를 뺀 대부분의 이자를 알았는데 이거는 입금으로 보지 않고 다시 원칙으로 무슨 주의 가셔야 돼요? 현금주의를 가십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바로 케이스 사례 1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잘 보세요. 케이스 1 1월 1일에 3년 만기 국내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자, 우리은행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하면 걔네들이 3년 후에 우리한테 이자 줄 때 원천징수 합니까 안 합니까? 원천징수 하죠? 아까 왜 원천징수 뭐라고 나왔죠? 이거 당연히 원천징수 합니다. 가입하고 단기 말부터 미수이자를 100씩 3년간 계산합니다. 여기 있네요. 기업회계는 무슨 주의로 가야 돼요? 발생주의로 가야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기업회계는 3년 후에 이자 받을 때 한 번에 이자 수익 잡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누가 현금주의예요? 세법이 현금주의고요.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라고요. 그래서 300을 나중에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올해 연말에 이자 100 잡고 미수 100 잡아요.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세법은 무슨 주의죠? 현금주의. 아직 3년 만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만기의 이자를 현금 수령이 하니까 지금 입금불산임. 맞죠? 3년 후에 이자 들어올 때 입금산임. 오케이? 자, 케이스 2. 국내 자회사에 12월 1일 날 자금을 한 달간 대여하고 이자 100을 다음 달, 즉 내년 1월 15일 날 받기로 약정했어요. 약정주의.
그러면 기업회계는 12월 31일 날 그냥 한 달 지났으니까 무조건 미수이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선생님이 약정주의라고 했는데요. 약정주의와 발생주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말을 참 많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약정주의하고 발생주의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같을 수도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다르게 나와요. 잘 보세요. 케이스 중요하니까. 국내 자회사에 12월 1일 날 자금을 한 달간 대여해요. 네? 이게 12월 31일 날이에요. 이게 12월 1일이에요. 자, 자금을 한 달간 대여하고 이자 100을 받아야 하는데, 아유, 그냥 이자 100 이날 받지, 이날. 12월 30일 날 받지. 왜 하필이면 약속을 하기를 내년 1월 15일 날 받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날 수령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즉, 약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한 달치 이자는 발생주의에 의하면, 발생주의, 즉 기업회계 발생주의에 의하면 어느 날 이자로 인식하셔야 돼요. 발생주의는 시간만 흐르면 그냥 인식되는 거죠. 12월 31일 날이 발생주의예요. 여기 있네. 12월 31일 날 발생주의 기업회계. 12월 31일 날 이자 수익하고 미수 수익 100. 근데 이 문제는 약정을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하필이면 내년 1월 15일 날 주고받기로 약정했죠. 이게 문제니까 여러분 틀리라고 꼬아 나오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도 12월 31일까지가 한 달의 대여기간이면 언제로 약정했겠습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니란 12월 31일 날로 약정을 했겠죠. 이자를 주고받기로. 근데 여러분 틀리라고 일부러 꼭 다음 달이나 내년에 주고받기로 이렇게 약정을 합니다. 정말 못됐어요, 문제가. 이것도 다음 연도에 1월 15일 날 받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세법은 무슨 주의니까? 무슨 주의? 얘는 비영업대금이니까 발생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입니까? 약정주의로 가라면서요. 제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설마 선생님 얘가 왜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럴까봐 계속 설명한 거 아니에요.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한다니까요. 몇 번 설명했는데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정주의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너 왜 벌써 잡았냐? 입금불산이 미수수익 100에 마이너스 2고 내년인 1월 15일 날 약정일을 도래할 때 그때 입금으로 잡아라 이 소리죠.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3입니다. 외국 자회사에 1월 1일간 3년간 자금을 대여하고 매년 이자 100을 받기로 하고 기말에 기업회계는 미수이자 100 잡아요. 내년에도 100 잡겠죠? 기업회계는 발생주의 하니까. 자, 세법은요. 세법은요. 여기 있죠? 예외. 원천징수 대상, 즉 국외 이자 외 대부분은 입금으로 보지 않고 다시 원칙으로 가는데 누구는 미수수익이 인정되죠? 국외 이자는 미수수익이 인정되죠. 어려우세요? 국외 이자만 미수수익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이스 3는 세법에서 기업회계에서 미수이자 100에 이자 수익 100을 잡으면 세법도 똑같이 얘는 무슨 주의가 인정됩니까? 발생주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처음에는 이게 죽으라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냥 답만 설명드릴게요. 답만. 제 말만 믿어보세요. 답만 설명드려요. 지금 우리가 이자 수익 배웠어요? 이자 비용 배웠어요? 이자 수익 배웠죠? 이자 수익은 대부분 원칙은 일단 금융회사는 굳이 보실 필요 없고 현금주의니까 일반 법인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를 가려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현금주의예요? 약정주의예요? 대부분 현금주의인데 이것도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안타깝게 약정주의가 한 서너 개가 있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5개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 5개 배우시면 되고 법인세법까지 나오는 건 2개밖에 없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하고 기명채권 증권 이자 할인액은 좀 암기하셔야 합니다. 얘네들은 약정주의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든 금융회사든 생각해보세요. 기업회계가 이자를 현금주의로 가겠습니까? 발생주의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발생주의로 가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반 법인이든 금융회사든 기업회계가 미수수익을 계상할 테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즉
현금주의만 고집할 게 아니고 발생주의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대반전이 나옵니다. 원천징수 대상, 즉 국외이자를 뺀 대부분의 그냥 노멀한 우리나라 이자 수입은 다시 이걸 입금으로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 다시 원칙인 무슨 주의로 가셔야죠? 대부분 현금주의로 가십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이 사례 푸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일반적인 우리나라 이자는 현금주의다, 발생주의다, 약정주의다. 일반적인 이자는 현금주의다.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원래 5가지가 있는데 소득세에서 5가지 배우시고 법인세에서는 2가지, 비영업대금하고 기명채권 이자는 무슨 주의다? 약정주의다. 그리고 국외이자만 뭐가 인정된다? 발생주의가 인정된다. 다시 웬만하면 현금주의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약정주의다. 그 다음에 국외이자는 발생주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발생주의하고 약정주의는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발생주의는 시간만 흐르면 뭔가 인식하는 거, 약정주의는 구체적으로 약속한다 인식하는 거. 12월 31일까지 이자 주고받기로 약정해버리면 발생주의와 약정주의가 같아지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꼭 틀리라고 이번 달 이자를 다음 달 15일쯤 받는 걸로 약속을 하더라고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참고 좀 보실까요? 참고. 73페이지 한가운데 보시면 참고가 있는데요. 선지급 이자의 세법상 관점. 이건 좀 이따 봐야겠네요. 여기 지급이자부터 보시고, 지급이자 보시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자 소득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우리은행한테 차입금을 빌려온 다음에 이자를 갖고 있는 건데요. 양가 반가 롤번 원칙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즉 대부분 현금주의를 따라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든 이자 비용이든 현금주의 따라가는 원칙은 같네요. 대부분 현금주의. 근데 예외에 보시면 기업회계가 미지급 비용을 계산할 때 인정을 해서 발생주의를 수용해 주고요. 얘처럼 원천징수 대상은 제외한다라는 그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자 비용, 지급이자는 발생주의든 현금주의든 모두가 수용이 돼서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낮죠. 왜냐하면 세무조정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74페이지 사례 보시면 돼요. 74페이지 사례. 이거 훨씬 쉬워요. 겁먹지 마시고 훨씬 쉬워요. 은행 차입금에 대한 연말 미지급이자 100에 대해서 기업회계가 케이스 1, 향후 현금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를 위해서 회계 처리를 누락한 걸로 가정하고 케이스 2, 발생주의에 의해서 미지급 이자를 계산한 걸로 두 개 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1은요. 케이스 2부터 보자. 이게 더 일반적이니까. 지금 올해 7월 1일 날 이자 현금을 빌려가지고 차입금 빌려서 내년 6월 30일 날 이자를 갚을 예정이에요. 이자는 1년간 200원이다가요. 그래도 올해 반년치 7월 1일부터 올해 반년치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를 잡아야 돼요? 미지급이자 100에다가 이자 비용 100을 잡아야 하잖아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자를 200원 줘야 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발생주의에 의해서 미지급이자 100 잡고 이자 비용 100 잡잖아요. 세법에서는 이걸 원칙으로 인정한다, 특례로 인정한다? 특례로 인정한다니까요. 발생주의를. 이자 비용은 바로 특례로 인정이 됩니다. 세무조정이 없죠? 왜냐하면 세법상 미지급이자는 기업회계 발생주의를 특례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케이스 1은 거짓말인데요. 기업회계가 분식을 하느라고 미지급이자를 안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분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연히 세법에서도 미지급이자를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어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기업회계가 현금주의로 했든지 기업회계가 발생주의로 했든지 세법은 원칙으로 인정되고 세법은 예외로 인정되니까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은 없고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와봐야 아니면 너무 쉽게 나오고 얘는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출제 교수들이 장난치기 좋아하는 것은 미수이자입니다. 미수이자,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비용은 너무 쉬워가지고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사례 밑에 꽃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미지급 이자는 미수이자에 비해서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별로 재밌게 장난을 못 치죠. 이거 가지고. 자, 이번에는 73페이지에 다시 참고로 옵니다. 가운데 참고. 선지급 이자에 대한 세법상 관점 보세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과 선지급 약정이 있어 기간 미 경과분 이자를 선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단기 지급이자가 아닌
성급 비용으로 보므로 송금 불산이 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아휴, 이거는 세무회계책에 나와요. 세무회계책에. 이렇게까지 좀 하지 마시지. 뭐 이런 장난을 다 치나? 잘 보세요. 세무회계책에 나오는데 이날 12월 1일 날 내가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한 다음에 한 달치, 두 달치, 석 달치 2월 28일 날 이때 이자 100, 이자 100, 이자 100을 이때 한 번에 300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되죠? 근데 이날 차입하면서 미리 여기다가 현금으로 100의 이자를 줘버린 거예요. 요거를 이자를 먼저 줬어요. 말 그대로 선지급이자죠. 먼저 이자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업회계가 나는 이자 줬다라고 해서 현금주의로 이자 비용 100을 잡았다고 치죠. 말 그대로 한 달치를 선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과 선지급 약근이 있어 기간 미경과분 이자. 요거 말고요. 요거 또 현금 200에 또 이자 비용 또 200도 줬다고 칩니다. 이날 하루에 여기 100도 주고요. 여기도 100을 줬다고 해서 200을 줬다고 쳐요. 200을. 자, 그럴 경우에 세법에서는 이를 단기 지급이 이자가 아닌 얘를 뭘로 봐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얘는 선급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선급 비용. 즉 자산 잡으라는 소리예요. 자산 잡으세요. 순불에 200에 유보를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이자 비용은 발생주의도 인정되고 현금주의도 인정됩니다. 발생주의도 인정되고 현금주의도 인정되지만 이렇게 아직 시간도 안 지난 내년 거 2016년 것을 미리 이날 선지급하고 이자 비용으로 잡는 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인정 안 된다. 근데 다행히도 이 참고는 1차 수준에서는 잘 꼬아 나오지 않는다. 세무회계에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셔라 이 뜻입니다. 자, 다시 또 유예표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끝났어요. 유예표 올라가시면 두 개밖에 안 남았죠. 보면 배당 수입하고 금융보험업의 보험료, 수수료 수입입니다. 배당 수익은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나? 배당 소득은 소득세에서 무기명이면 현금주의, 기명이면 약정주의, 잉여금 처분 결의라고 해서 약속되어 있는 날, 이 한마디로 주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잉여금 처분 결의. 그 다음에 금융보험료의 보험료 수수료 수입입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현금주의. 선수보험료 빼고. 자, 금융보험업의 보험료 수수료 수입은 이거예요. 엊그저께 여러분 주말에 혹시 데이트 하셨어요? 데이트할 여친 남친이 없어요? 안타깝네. 가끔씩 주말에 시내 나가가지고 종로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어디 신촌이라든지 시내 나가서 왜 돈 쓰다가 돈이 없으면 급하게 은행 창구 가서 ATM기 가서 돈 뽑잖아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주말에 ATM기 창구에서 ATM 기계에서 돈 뽑으면 거기 수수료 나가요, 안 나가요? 제가 알기로 저는 주말에 돈 뽑지 않거든요. 저는 카드를 많이 쓰니까. 근데 주말에 돈 뽑으면 제가 알기로 내 같은 은행에서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행 은행에서 뽑아버리면 막 1200원씩 나가지 않나? 짜증나지만 그게 바로 1200원이 내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이지만 그게 바로 금융보험업에는 수수료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즉 우리가 ATM기 같은 거에서 돈 뽑으면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게 금융기관의 수입이에요. 걔네들은 내가 ATM에서 돈 뽑는 순간 수수료 한 1200원이 걔들 통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걔들 기계에.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수입된 날인 현금주의가 금융보험업의 수수료 수입의 기술식인데 이거는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융보험업보다 일반 제조업이 나오니까요.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가 미수보험료를 계상하면 이건 또 발생주를 수용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에 사례 하나 풀고 이번 시간 마칩니다. 사례 3번 보시면 S전자가 단기 중 취득한 S물산의 주식에 대해서 단기 12월 20일에 열린 주총에서 결의한 배당을 차기 1월 10일 날 수령한 경우의 기속식이죠. 이거는 문제를 위해서 꼬아나온 문제죠. 세상에 이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총을 12월에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총은 내년 3월에 하고 현금 지급도 그해 4월이나 5월에 하니까 귀속시기가 차이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꼭 이렇게 시험 문제는 여러분 틀리라고 주총을 작년 말에 하고 실제 현금 지급을 올해 받았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현금 지급을 받은 올해 수익으로 잡아야 하냐? 아니면 상대방이 주총을 결의한 작년 수입으로 잡아야 하냐? 이런 게 왜 중요하다?
6장을 왜 배운다? 귀속 시기를 알아야 언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배당금이 내 입장에서 수익인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긴 내야겠는데 언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자, 해답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게 무기명 주식이면 현금주에 의해서 다음 기, 즉 차기죠. 내년 1월 10일 날 받으면 그때 손익을 인식하시고 세금 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기명 주식이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 당기의 배당소득으로 바로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자 손익까지 마치고요. 4번의 임대손익, 그 다음에 5번의 기타손익, 다음에 있는 전기요로 수정손익까지 한 다음에 이번 장 마치고 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